제가 제 입으로 직접 드리는 말씀 이외에는 믿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축사만 하지 않거든요. 발표하고 제가 토론하고 1시간 반 동안 이야기하면 그래서 결론이 박근혜를 까요 안 까요? 콘텐츠 없는 사람을 극도로 유리한 환경으로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트럼프가 된 겁니다. 역대 최악의 네거티브 선거 될 겁니다. 그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새누리당과 실제로 싸워온 정치인입니다. 그건 이미 다 제 행적에서 다 나와 있습니다. 다음 정권은 보수 세력이 맡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대통령 후보를 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게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함께 위인전에 나왔습니다. 새누리당에서 반기문 총장에게 자꾸 구애를 합니다만 그게 결국은 자신 없다는 표현이고 반 총장께서 정치를 하실 확률도 저는 최대한 봐서 반반 정도로 공정과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러려고 김영란법 통과 시기에 애썼나 자괴감을 느낍니다. 백만 있는 사람이 이겨온 거라는 걸 이제 모든 사람들이 확실하게 알게 됐지 않습니까? 정말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이제는 정권 교체입니다. 일부 언론에서 칩거라고 나왔습니다만 사실은 칩거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칩거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동안에 정말로 많은 분들 만나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나누고 의논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팽목항을 다녀왔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1월 9일이 세월호 참사 1000일째가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사실은 우리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 사건 아닙니까? 정말 도대체 국가란 뭔지 그리고 또 정치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근본적인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준 곳이어서 다시 생각을 정리하고 초심을 다잡기 위해서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칩거가 아니라 아주 긴 숙고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멀리 가려면 우선 멈추고 생각을 다시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랬습니다. 사실 제가 처음 이제 정치권의 이름이 오르내렸을 때가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때였습니다. 2011년이었는데 그때 저는 정치를 하는 입장이 아니었습니다만 분명히 이야기했던 것이 현 집권 세력, 즉 그 당시는 한나라당이었습니다. 의 확장을 반대한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또 이제 그다음 2012년 대선 때 후보 단일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 2014년입니까? 지방선거 2014년 지방선거 때 이제 민주당과 통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그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새누리당과 실제로 싸워온 정치인입니다. 그건 이미 다 제 행적에서 다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부인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 총선입니다. 2016년 총선인데 그때 저는 기득권 양당 체제에 대한 심판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는 이제 반새누리당 그리고 호남에서는 반민주당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보시면은 호남에서 우리 당 후보들이 새로운 인물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우리가 압승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때 저는 호남 후보자들 분들께 맡기고 저는 전국적으로 이제 유세를 다니면서 그런 반새누리당 그리고 또 우리는 어떤 일을 하겠다. 3대 혁명을 통해서 국가를 다시 살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과학기술 혁명과 교육 혁명과 그리고 창업 혁명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이 경제적인 돌파구를 찾겠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이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교훈, 즉 정치인과 정당은 민심에 역행하면 안 된다라는 교훈을 또 저 스스로도 얻고 확인할 수 있었던 그런 소중한 시간인데요. 이번 다가오는 대선은 저는 또 이제 그 두 개의 전선이 쳐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반보수,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부패 기득권 세력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우선은 반보수라고 하면 그거는 이제 다음 정권은 보수 세력이 맡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새누리당이 이제 갈라지기는 했습니다만 그 친박도 기박도 어느 쪽도 이제 다음 정권을 맡을 자격이 없고 더 나아가면 저는 대통령 후보를 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게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또 그래서 결국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그러면 다음 정권을 이제 책임질 자격이 있는 정당은 어디냐? 결국은 저는 민주당과 국민의당 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반기문 총장 전 총장께서도 정치를 하실 확률이 반반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로 고민들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의 결심에 따른 문제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제 만약에 민주당에서는 문재인 그 전 대표가 제일 유력한 후보이고 그리고 또 만약에 제가 이제 노력해서 인정받아서 국민의당 후보가 된다면 결국은 지금은 문재인 전 대표와 저 간의 대결이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그러면 국민들은 과연 누가 더 정직하고 그리고 또 누가 더 능력이 있고 즉 정치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돌파해서 결과물을 만들어냈는지 그리고 또 누가 책임져 왔는지 그런 기준으로 판단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저는 선택받을 자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선은 반부패 기득권 전선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그래서도 저는 지금이 개혁의 골든타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이야말로 그동안에 그 정말 해결 방법은 있는데 기득권들의 반대 때문에 못했던 그런 개혁 법안들 이번에 정말로 통과시킬 수 있는 적기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대선 후에 하자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미루자는 건 오히려 기득권 세력이라고 봅니다. 왜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고. 그런데 저는 국회에도 똑같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오늘 할 수 있는 개혁을 내일로 미루면 안 됩니다. 내일로 미루자는 말은 하지 말자는 말이고 그게 바로 부패 기득권의 논리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대선 이전에 할 수 있는 개혁들을 하자는 개혁 세력과 나중에 하자라고 주장하는 그 수구의 대결로 나뉠 거라고 봅니다. 명백하게 그 천만 촛불의 그 빛 아래서 누가 어느 편인지가 명백하게 나타나는 지금 그런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정말로 위기 상황이라는 건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문제지만 다가오는 가까운 미래도 굉장히 문제입니다.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건지 그 방법이 정말로 중요한데 지금까지 역대 대통령들을 보면 다 본인이 깨닫고 생각하고 체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선 공약과 그리고 실제로 정책이 완전히 따로 놀았던 겁니다. 근데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도 저 같으면 이제 저는 여러 분야에서 직접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그냥 도중에 포기하지 않고 제대로 다 한 겁니다. 제가 직접 경험한
그리고 그 분야에서 문제인식과 해결 방법들을 찾아낸 분야들이 제가 했었던 의학 및 그 생명공학 분야, 그리고 또 교육 현장, 그리고 IT 과학기술 현장, 그리고 경영인으로서 이 산업 현장에서 열심히 일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국회에서 입법 활동할 때 정말로 큰 도움이 되는구나를 깨달았습니다. 이런 부분들 제가 국가에 할 수 있는 한 공헌할 생각입니다. 박근혜 게이트를 이제 경험하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게 된 시대 정신은 저는 공정과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경유착 그리고 입시 비리를 포함해서 우리나라의 민낯이 드러난 계기가 됐습니다. 뿌리까지 썩어 있는 민낯을 그렇게 보게 됐습니다. 제가 정말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런 말도 했습니다. 김영란법 통과를 위해서 저는 정말로 애썼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양당의 협조를 끌어내고, 그리고 이제 본회의에 올라왔을 때 찬성 토론하면서 이제 열심히 그걸 추진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2, 3만 원 잡아내는 게 이게 너무나 허탈한 상황인 겁니다. 뿌리까지 썩어있던 그 민낯을 그때는 몰랐었습니다. 좀 내가 이러려고 김영란법 통과 위에 애썼나 자괴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농담 반 진담 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근데 그래서도 정말로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 이제 시대 정신이 됐다고 봅니다. 그건 사회 모든 분야에 대해서입니다. 실력 있는 사람과 실력은 없지만 백만 있는 사람이 싸웠을 때 백만 있는 사람이 이겨온 거라는 걸 이제 모든 사람들이 확실하게 알게 됐지 않습니까? 이걸 바꾸지 않으면 정말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산업, 경제 분야도 그렇고 교육 분야도 그렇고 과학기술 분야도 그렇고 그 모든 분야에 이제 사법 분야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런 관료 세계도 마찬가지고, 이런 공정함이 보장되는 그 사회를 만들라는 게 국민들의 요구입니다. 저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야가 교육 분야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경제가 중요하다는 건 모든 사람들이 압니다. 그런데 과연 경제를 살리는 데 있어서 정치의 역할은 무엇인가? 이제 그 질문을 오히려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정치인은 이렇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제가 기회만 주어진다면 직접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라고 주장하는 정치인이 있습니다. 저는 그건 거짓말이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제가 보는 입장은 경제를 살리고 그리고 일자리를 만드는 주체는 정치인이 아닙니다. 그건 민간이 합니다. 그러면 정치인은 무엇을 하는가?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경제를 살리고 그리고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국가가 할 수 있는 모든 기반을 제대로 만들어주는 일이 정치인이 해야 되는 몫인 겁니다. 그러면 기반은 무엇인가?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기반은 세 가지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육을 제대로 개혁해서 실제로 창의적인 인재를 기르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과학기술 분야에 제대로 투자해서 우리만이 가질 수 있는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로는 공정한 경쟁 환경, 경제 구조를 만들어서 실력만 가지고도 개인이 성공할 수 있고 실력만 가지고도 중소기업이 대기업이 될 수 있는 산업 구조를 만드는 것, 이 세 가지가 정치인이 할 수 있고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못했던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근간에 사실은 교육개혁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교육개혁의 큰 방향은 세 가지입니다. 우선은 지금 정부 구조를 바꿔야 됩니다. 지금처럼 창의적인 인재를 만들려면 자율성을 부여하는 게 우선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교육부는 자율성을 완전히 빼앗아서 교육을 통제하고 있는 교육 통제부 역할을 하고 있다 보니 시대에 역행하는 겁니다. 거기서 창의적인 인재 절대로 못 만듭니다. 그래서 아예 교육부 폐지하고 장기적인
일관성 있는 교육 정책을 합의할 수 있는 국가교육위원회와 그 정책을 제대로 지원할 수 있는 교육지원처로 재편해야 된다는 게 첫 번째 방향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 방향은 실제로 초중고 대학교 교육에서 창의적인 인재를 기를 수 있는 이제 그 혁신이 필요합니다. 그것도 이미 세부적으로 내용이 다 있습니다. 그다음 또 세 번째로는 지금까지 버려뒀던 중장년 노년층에 대한 교육, 평생교육이라고 합니다만 그걸 지금보다 거의 100배 수준으로 강화해야 된다. 그래야 이분들이 이 불확실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나갈 수 있다라는 게 큰 틀의 교육 혁신 방향입니다. 우선은 사드 이전에 전체 외교에서의 아주 기본적인 원칙 두 가지가, 첫 번째는 국익이 최우선인 기준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모든 건 국익 관점에서 바라봐야 된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정부 간에 맺은 협약이 있다면 그 다음 정부에서 무조건 뒤집는 건 그거는 힘들다는 겁니다. 지금 사드 관련해서는 그 두 가지 사항을 염두에 두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그 약속했습니다. 미국 정부와 이제 이미 한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 정부에서 그냥 뒤집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근데 상황은 굉장히 많이 바뀔 겁니다. 앞으로.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중국과 미국 간의 관계가 지금은 신경전하고 있습니다만 본격적으로 이제 어떤 관계가 될지 서서히 정립돼 나갈 겁니다. 이제 그러면 다음에 누가 대통령이 되든 다음 정부에서 그 시점에서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고 이제 그때 최선의 판단들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예, 꼭 필요한 게 크게 세 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가 국민의 기본권 향상 부분, 그 다음 두 번째가 그 지방자치 강화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제왕적인 대통령이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그 대통령 권한 약화를 할 수 있는 권력 구조, 이 세 가지 아닙니까? 사실 미국 대통령, 한국 대통령이 같은 이름만 같지 그 권한이라는 게 거의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미국 대통령은 집행권 하나만 가지고 일을 하는데 한국 대통령은 집행권에다가 인사권, 예산권, 입법권, 감사권까지 5대 권한을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은 하루 종일 사람 만나고 전화로 설득하는데 한국 대통령은 출근 안 해도 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반드시 고쳐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역대 대통령들이 권력의 절대 반지, 그 5대 권력을 딱 끼고 나서는 뭐 프로도처럼 그 정신을 잃어버려서 계속 못했는데 이번에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도록 그 반드시 조건을 걸어야 되고, 그럴 때 저는 가장 그 좋은 방안이 지방선거하고 연계하는 것이다. 그래서 지방선거 때 반드시 개헌한다고 약속을 하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약속을 이번에 어기면 지방선거 참패할 겁니다.